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스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파워 오브 더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작년 말에 나왔었는데 극장에서 잠깐 상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왜 지금 와서 에피소드로 다루냐. 이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수상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렇거든요. 요 기회에 아카데미 후보 발표를 앞두고 한번 에피소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가 나가는 일정은 아카데미 후보를 발표한 이후겠지만 이 작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씨도 이 영화 봤죠? 예, 봤죠. 넷플릭스로 봤나요? 예, 넷플릭스로. 전에 보고 우리 그 베스트 영화 결산할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다. 그때도 잠깐 얘기했었죠. 저는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처음 극장에서 본 거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넷플릭스에서 봤었는데 자막이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자막의 힘. 일단 이 영화는 피아노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제인 캠피언이 오래간만에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평론가들 사이에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IMDb에서 관람을 한 분들이 올린 평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조사하다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서 6.9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는 낮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라튼 토마토에서 94%를 받았고요. 그리고 메타스코어에서는 89%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튼 토마토보다는 메타스코어 경우를 조금 더 점수를 짜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봤을 때에도 메타스코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론가들만 좋아하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해보는데 근데 보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나 좀 여운이 남는 영화라 요즘은 사실 그런 영화보다 좀 약간 오락성 띈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긴 하죠. 생각이.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 볼 때는 그닥 뭐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탑10 리스트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1925년 몬타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서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건 서부 영화라기보다는 셰익스피어에 가까운 비극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필하고 조지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생인 조지가 로즈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망인이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형제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집안 전체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이 캐릭터 사이에 이제 미묘한 갈등들을 제인 캠피언이라는 감독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묘사를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토마스 세비지라는 소설가가 쓴 원작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서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서부의 배경을 뒀지만 총 한 발 쏘지 않는 비극적인 서사를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 toxic masculinity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서로 모였을 때 여성들이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빠할 만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서로한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막 조장을 하고 그러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이 전형적인 아주 이제 마초스러운 그런 카우보이로 나오는데 사실 헤집어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캐릭터죠. 점점 영화를 보면 볼수록 레이어가 벗겨지면서 진짜 이 사람이 누구고 뭐를 보여주기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게 점점 보이게 돼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은 처음 봤을 때의 느낌하고 두 번째 봤을 때 느낌하고 또 달라요. 첫 번째 봤을 때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두 번째에서는 더 잘 보이거든요. 관람을 하면 할수록 이 영화는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제목이 더 파워 오브 더 더그인데 그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도 아니 더그가 한번 나오긴 하지만 멘션이 되잖아요. 그 산을 보면서. 그렇다고 왜 파워 오브 더 더그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한 구절이라고 거기서 따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라는 부분인데 그 개 세력이 성경 안에서는 좀 사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과 그 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고 내 유일한 것을 이제 구하소서 하는데 그 내 유일한 것이 엄마를 지칭하는 거라고. 그래서 맨 처음 도입 부분에 그 피러가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알수록 더 재밌는 영화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의 세력이라고 그러지만 이 개는 이제 말하자면 적이 되겠죠. 그래서 enemy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제목에 붙임으로써 솔직히 이 제목하고 그 도입부의 로즈의 아들이 이제 피러가 나레이션을 하는 독백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낼지 무슨 내용이 될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잘 담겨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뭐라 그러는지 얘기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처음에 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영화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러고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다 까먹지. 저 산 멋있다. 멋있다. 막 이러면서 보다가 그걸 제대로 안 듣는데 이 팟캐스트를 듣고선 다시 보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이라는 캐릭터를 베네딕 컴버배치가 연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지금 스포일러 쪽으로 많이 갈 거니까 개봉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팝콘 지수를 먼저 주고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팝콘 지수는 저는 4점 만점에서 3.5예요. 스카이는 몇 점 주겠어요? 저는 3점이요. 오케이. 그럼 베네딕 컴버배치가 제가 캐스팅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베네딕 컴버배치면은 뭐예요? 셜록이잖아. 셜록이고 지금은 닥터 스트레인지잖아요. 둘 다 뭐야? 공부 열나 많이 한 사람이잖아. 머리 똑똑하고,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카우보이라니. 안 어울리거든요. 아무리 막 자기가 마초적인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못되게 굴고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딱 등 피고 카우보이처럼 걷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안 보여.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캐스팅을 조금 더 좀 마초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배우가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마땅한 배우가 또 있는 것 같진 않고, 왜냐면은 필이 캐릭터가 점점 변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세한 면까지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초적인 모습을 한 배우가 과연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에서 캐스팅을 이렇게 한 게 최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후반부의 연기는 잘 맞긴 한 것 같아요. 이 배우하고.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필이 아니라 피러 아니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은 피러가 하는 얘기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아카데미 쪽이나 다른 어워드 쪽에서는 영화사에서 피러를 맡은 배우죠. 코디 스밋 맥피를 조연 쪽으로 밀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는 조연으로 봐야지 되겠죠. 저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음, 좀 캐스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그 캐릭터상 자기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막 마초맨이라는 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약간 희한하게 어울리는? 거기에서 오는 약간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더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게 보이는 캐릭터로서는 뭐 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러프한 에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두 번씩이나 보고 나니까 캐스팅 그런대로 괜찮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영화 보시면서 산에서 개 모양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맨 처음에 브랑코 헨리인가? 그 사람이 봤다 그러면서 산을 보여주면서 저기 개가 안 보이냐고. 그때 보셨어요, 혹시?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렌치에서 일하는 다른 카우보이들한테 필이 얘기를 했을 때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근데 두 번째 그 피러하고 얘기를 할 때는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못 봤어요. 처음부터 봤어요? 아니요, 전 두 번 다 못 아, 봤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도대체 걔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스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길, 이러고 그때 왔어요. 아유, 전 두 번 다 이렇게 못 봐서. 정지 화면으로 사진 찍고선 거기 화살표 띵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놓고 막 이런 거? 음, 그렇죠, 네. 음, 그런 걸 봤더니, 그게 걔구나. 영화에서 왜 못 봤지? 막 그러면서 봤거든요. 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보인다는 건지, 자기들만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볼 때.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포일러 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오브 더 덕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넷플릭스에서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신 분들은 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재관람을 하시면 새롭게 영화를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필한테는 상당히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필이 게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1925년 몬타나라면은 게이라는 컨셉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고 확실히 불법이거든요. 그게 들키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필사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정체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마초적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가면을 쓰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훨씬 더 오버 액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저는
동생인 조지라고 생각을 해요. 25년 동안 둘이서 같이 목장을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필이 조지한테 대하는 행동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살이 좀 쪘다고 계속 돼지라고 부르고 못되게 굴고 무시하는 듯이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조지의 말은 듣지 않는데 필의 말은 다 듣잖아요, 다른 카우보이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설정이 두 형제가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동부 출신이고, 또 필은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온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잖아요. 졸지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돈도 많이 있는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침실을 보면 어렸을 때 쓰던 그 침실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 두 형제가 같은 방에서 작은 침대를 두고선 따로따로 자고 있는 거잖아요. 다 큰 성인이 그 큰 저택에서 한 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한테 조지는 항상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조지한테 필은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지가 필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많이 위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엔 조지가 필의 성 정체성을 알고 있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조지라고 생각을 하죠. 나중에 로즈랑 결혼을 하고 언덕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밖에서 서서 풍경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지가 울잖아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지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가여운 캐릭터들이 많은 영화가 되겠죠. 로즈라는 캐릭터가 크리스텐 던스트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텐 던스트하고는 그 조지 역할을 한 제시 플레먼스가 부부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합이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 씨는 처음 그 로즈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누군지 잘 몰랐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전에도 얘기했었었죠. 진짜 몰랐었어요. 저에게 크리스틴 던스트는 인터뷰 with the Vampire의 그 꼬마 아가씨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췌하니 무슨 뿔린 미역 같은 머리를 이렇게 얹고 나타나서 그 레스토랑에 서 있는데 크리스틴 던스트는 언제 나오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잡히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연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엔 약간 하이틴 이런 물에서 정말 닥치는 대로 모든 역할을 했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쁘고 귀엽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배우구나, 정말 연기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해서 배우로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장면이기도 해요. 첫 등장 장면이. 그래서 요새 크리스틴 던스트가 맡는 배역들 보면은 참 괜찮은 거 많아요. 그래서 요 파워 오브 더 덕을 보고선 좀 스카이치처럼 크리스틴 던스트를 다시 생각하시게 된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은 이 친구가 출연한 이제 근래 몇 편의 TV 시리즈나 영화들도 한번 다시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역 배우 출신이죠. 피러 역할을 한 코디 스밋 맥피가 이 작품에서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거든요. 언제 이렇게 잘해가지고 연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키도 그냥 확 커버리고, 그런데 그냥 애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그냥 연기자더라고.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야. 특히 여기서는 진짜 뉘앙스 있는 연기를 해야지 됐잖아요. 베네딕 컴버배치가 연기를 하는 필 역할도 그렇게 쉬운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어려웠었던 게 피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러가 진짜 레이어가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거를 진짜 잘 살린 것 같아. 따지고 보면은 피러가 로즈의 아들인데 로즈가 조지랑 결혼을 하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피러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피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피러가 토끼를 죽이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해부를 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필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펜스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우연하게 잡게 되는 토끼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필이 그때 인지를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피로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캐릭터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좋아했었던 브랑코 헨리랑 유사점을 발견하고 약간 필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이후죠. 그죠? 그쵸. 그렇긴 하지만 빨간 등이 딱 켜졌어야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너무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필하고 피러가 가까워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필이 목표하는 게 로즈를 없애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즈가 자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로즈한테서 떼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피로라고 생각을 해서 피로를 점점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가 로즈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내놓고 할 수 없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피러 경우에는 너무 당당하게 보여주고 다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필이 그 올가미 밧줄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카우보이들이 쫙 깔려있는 좁은 통로를 피러가 걸어가잖아요. 거의 야유 비슷한 그런 휘파람이나 뭐 이런 나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서 본인이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피하지도 않고 다시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걸 가장 잘 느꼈던 사람이 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브랑코 헨리한테 받았던 것처럼 잘 가르쳐야지 되겠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결정한 게 그 순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럽기도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무척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처음에 피로가 등장할 때는 굉장히 약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잖아요. 엄마 심부름 해주는 그런 어린 소년처럼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양떼 틈에 숨어있는 늑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에 탈을 쓴 늑대요. 그래서 피로는 원래부터 강한 캐릭터였다, 약한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탁식 마스큘리니티 얘기를 하면서 이 필이 상당히 분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왕따 많이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본인이 뭐를 감추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렌티드 미스터 리플리 보셨어요? 봤죠. 그리고 그 아랑드롱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 시리즈거든요. 리플리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들인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런 작품도 막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었는데, 여기서는 특히 필하고 피로 사이에 인터랙션 하는 장면들이 처음에는 필이 리드를 해 나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피러가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갈수록 피러가 필을 훨씬 더 리드를 하고 있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어요. 필을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올가미 밧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준비물들을 본인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담배를 불을 붙여서 필한테 넘겨주는 장면이 있는데, 본인의 손으로 필의 입에다가 갖다가 대주거든요. 그거를 필이 받아들여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커플로 봤을 때 리드를 하고 있는 캐릭터는 필이 아니라 피러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피러가 다 계산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아버지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피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사람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좀 사람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성향을 아버지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술을 많이 마셔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아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물한테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분명히 저는 피러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처음에도 식당에서 닭 잡아달라고 그럴 때 표정 변화 전혀 없이 나가서 닭 잡아다가 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시리얼 킬러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작은 생명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체로 동물들한테 잔인하게 구는 사람들이 커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은 진짜 나쁜 캐릭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래시아웃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구는 캐릭터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캐릭터가 되겠죠. 너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진짜 너무 망쳐놓잖아요, 이 캐릭터가.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필도 피해자인 거야. 필이 계속 막 영웅시하는 브랑코 헨리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필하고 조지가 랜칭을 하는, 그러니까 목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브랑코 헨리라는 카우보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5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건배사를 할 때 브랑코 헨리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줄곧 이 사람 머리에는 그 사람이 안 떠났던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필한테는 그냥 영웅시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고 연인이었었던 거지.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타임라인을 계산을 해봤어. 19살 때 필이 19살 때 브랑코 헨리가 죽었대요. 그러고선 25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필은 지금 44살이야. 그죠? 근데 필이 브랑코 헨리를 추모하면서 이 사람이 썼던 안장 있잖아요. 안장하고 올가미 밧줄을 걸어놓은 데를 보면은 거기에 플라그가 새겨져 있어. 브랑코 헨리를 기리는 플라그가 새겨져 있으면서 거기에 1854년부터 1904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몇 살이야? 몇 살에 돌아가신 게 돼? 50살에 돌아가신 게 되거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랜칭을 하는 거를 이 형제들한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면 나이를 계산해서 40대잖아요. 브랑코 헨리가. 40대 때 미성년자인 필이랑 사귀었다는 게 되지. 그러니까 필도 정상적인 사랑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고, 말하자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브랑코 헨리라는 성인이
미성년을 건드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캐릭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25년 동안 그렇게 카우보이처럼 마초가이처럼 행동을 해야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이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났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정체성이나 본인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래시아웃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극 중에서나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피해가 진짜 엄청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이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문제의 그 시발점이나 이유를 알아야지 되겠지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피해에 대해서도 그냥 묵인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필이 정말 다시 보게 됐네요. 뭐 농장 운영하는 거를 1년에 배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소떼 데리고선 방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1년 걸릴 텐데 그거 한 번 해놓고선 얘다 목장 운영해라 이러고선 죽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살펴봤을 때는 여기에는 뭐 다 피해자지. 피해자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피러가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게 되겠죠. 두 번째로 볼 때 이건 발견한 장면인데, 피러가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엄마가 이제 술을 계속 먹는 거를 발견하고 로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돈 필요 없다고. 그냥 떠나도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 나는 처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낸 것 같거든. 그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였어, 엄마한테. 이 사람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도 살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엄마가 그렇게 결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의 대상을 제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탄저병, 그러니까 앤트렉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저는 미국에서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탄저병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카양 가루 파우더처럼 해가지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테러하는 식으로 메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편지로 보내고. 근데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저는 화학 물질로 만든 뭐 컴파운드식으로 만든 그런 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초식동물한테 걸리는 그런 병인데, 그렇게 해서 죽은 가축을 맨살로 만졌을 때 또 감염 위험이 있는 그런 병균이 되겠죠. 예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카우보이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 원작 소설을 쓴 토마스 세비지 가족 중에서도 탄저병으로 죽은 삼촌인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받은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밌었고, 소가죽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단어도 새로 알게 되고, 올가미 밧줄을 뭐라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영어로. 라쏘라고 그러고, 또 새가죽은 카우하이드라고 그러고, 또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건 또 로우하이드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막으로 보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돼서 극장에서 볼 때보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어 자막을 틀어놓고 봤기 때문에 네. 이해가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제미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시 보면은 못 보던 게 많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영화가 또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인 캠피언이 피아노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번 파워 오브 더 덕에서는 로즈 캐릭터가 필한테 치여서 피아노 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평론가가 제인 캠피언 영화에서 피아노 치기 싫어하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다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웃겼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도 신기했고. 주로 제인 캠피언이 만드는 작품들은 여자가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색달랐어요. 제인 캠피언이라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가능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제작 비용을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제작 비용이 한 3천에서 4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이 가능했었지. 거기다가 이게 촬영하는 게 시작이 2020년 1월이었어요. 얼마 찍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코비드 때문에 다 셧다운 된 거지.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베네딕 컴버배치는 가족이랑 다 같이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계속 있게 된 거야. 재개를 몇 달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또 커스틴 던스트하고 제시 플라멘스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촬영한다니까 가족끼리 다 같이 들어오는데 애가 둘이 있거든요. 들어오는데 또 쿼런틴 하느라고 자가격리 하느라고 또 몇 주 지나야지 되고 막 이러니까 촬영하는데 엄청 힘들었나 보더라고. 넷플릭스가 돈을 대줬으니 다행이지. 그 넷플릭스가 촬영하는데 비용 드는 거는 그렇게 뭐라고 깐깐하게 그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돈 주고선 냅두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다행히 넷플릭스가 펀딩을 해줬기 때문에 비는 공간이 몇 달씩이나 있었는데도 이게 촬영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최소의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기간이거든요. 일주일 개봉이.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거조차 안 하는 거야. 그냥 넷플릭스로 다 개봉을 하는 거야. 칸느 필름 페스티벌 경우에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를 경쟁 부분에 출품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칸느에서 초청을 받아서 비경쟁 부분에 상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절을 한 거야. 제인 캠피언이. 그리고 저기를 간 거지. 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간 거지. 거기에서 실버 라이언 상을 받았어요. 그게 베스트 디렉터 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상을 받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뉴욕에서는 뉴욕 필름 페스티벌로 평론가들이 먼저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원래 여기에서 크리스텐 던스트 역할은 엘리자베스 모스라는 배우 있거든요. 매드맨에서 주인공 여자 있어요. 엘리자베스 모스가 로즈 역할을 할 뻔했는데 왜냐하면은 제인 캠피언하고 탑 오브 더 레이크라는 TV 시리즈를 같이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뻔했었는데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영화를 촬영하는 기간이랑 맞물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지 됐지. 그래가지고 그 인비저블 맨에서 맞아 인비저블맨. 그래서 그 영화를 포기를 해야지 돼서 컬스텐 던스트가 출연하게 된 건데 그 컬스텐 던스트의 남편 역할로 이제 조지잖아요. 조지라는 캐릭터도 원래 폴 데노라는 배우가 할 뻔했어요. 요번에 새로 나오는 더 배트맨에서 리들러로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조지 역할을 할 뻔했는데 역시 스케줄상의 문제로 못하게 되니까 컬스틴 던스트의 남편인 제시 플라멘스가 조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연기를 하게 됐어요. 이 부부는 이제 파고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TV 시리즈로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시즌 2에서도 부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둘이 연기를 진짜 잘해요. 거기서 그거 찍고 나서 같이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잖아. 이 조지 역할은 그 폴 데노가 했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로즈 역할은 엘리자베스 모스가 했으면 좀 너무 셌을 것 같아요. 이번 캐스팅은 덕분에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배우가 빠지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컴버배치 경우에는 카우보이 역할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몬테나에 있는 카우보이랑 2주 동안이나 같이 생활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 찍는 동안에 감독이랑 얘기를 해서 본인 캐릭터에 계속 남아있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소드 액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빠져들어서 평소 때도 그 역할로 계속 지내는 걸로. 그러니까 로즈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즈 역할을 한 커스틴 던스트가 덕분에 촬영 기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이 영화 홍보하러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화 찍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어떤 식으로 했건 좋은 연기를 끄집어냈으니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히 배우한테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연출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피로를 양떼들 사이에 숨어있는 늑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평론가는 늑대가 아니고 사자래요, 사자. 그런 얘기도 하네. 그렇게 영화 다 끝나고 생각해보면 피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체를 발견을 하고 몸에 달아 죽은 시체를 밧줄을 끊어서 내려놓는 거를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당시. 멘탈이 상당히 특이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저는 약간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소심하고 움직임도 굉장히 행동 반경이 작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 할 일 하고 이래서 약간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어서 그랬다는 걸 보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전에 봤던 영화들이 몇 개 생각이 났어요. 시리즈도 그렇고. 이 필이라는 캐릭터가 탁식 마스큘리니티라는 수식어가 붙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몇 개가 더 있었거든요. 전에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파워 오브 더 덕을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다시 보신 다음에 이런 성향을 다룬 작품에 또 관심 있으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작품들을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존했던 인물을 다룬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이 에드가 후보라는 이제 FBI 디렉터가 있었거든요. 50년 동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다룬 제이 에드가라는 영화가 2011년에 나왔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HBO에서 보실 수 있고 3불 99전을 주고 렌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제이 에드가 후보도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알려진 거지만 사실은 게이였다. 그래서 같이 파트너로 산 남자도 있다. 제이 에드가라는 영화에서는 그 캐릭터도 같이 다 나오거든요. FBI를 훨씬 더 이렇게 남성성을 강조를 한 그룹으로 만들어 온 장본인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도. 대통령보다 훨씬 권력이 셌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본인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더 남성적인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로이 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거든요. 이 사람 역시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의 공화당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립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얘기해주고 보여주는 게 진실이다. 나머진 다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악질 변호사였었는데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리즌 콘이라는 영화가 1992년 작품이 있고 Where's My Roy Cohn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또 2019년에 발표된 적이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연극 작품인데 Angels in America라는 제목 들어본 것 같죠.
이게 토니 쿠시너가 쓴 작품인데 이게 연극으로도 소개가 됐었고 HBO 미니 시리즈로도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에이즈가 상당히 많이 퍼졌던 80년대를 배경으로 했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도 로이 콘이라는 캐릭터가 결국에는 에이즈의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본인이 뭐 게이라는 거 얘기도 안 했었고 그런데 돈은 많아서 다른 환자들은 처방받지 못하는 그런 새로 나온 약품들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작품에.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Bully, Coward, Victim, The Story of Roy Cohn이라는 작품이 또 2019년에 소개가 됐었네요. 이 작품은 HBO에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Angels in America는 훌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에서 Outrage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2009년에 소개가 된 작품이거든요. 요거는 플루토하고 투비 이런 데서 공짜로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 경우에도 당시에 정치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치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만 안 했지 정황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뭐라고 딴지를 걸기 힘들 정도인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다 이 LGBTQ 커뮤니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막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화 만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본인은 몰래 숨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LGBTQ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 막으려고 그러고 계속 딴지 놓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야. 진짜 못된 사람들 많더라고. 무슨 생각이면은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싫은 걸까요? 본인이? 그렇지. 그게 본인이 본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리고 조금 질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드러내놓고선 살지 못하는데 저렇게 밖에서 다 오픈해놓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 부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응원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몇 년인데 2022년인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성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에서 차별을 아직까지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The Power of the Dog이. 요 팟캐스트를 듣고선 좀 흥미가 생기신 분들이면은 요 작품들도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작품들을 다 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Angels in America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서든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이 에드가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레이어 있는 작품들을 사실은 이해 잘 못하고 갔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전에 아무 지식 없이 보라고 하셔갖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고두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게 그랬었던 건가? 그랬던 건가? 라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면을 좀 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보시면서 필하고 피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캐릭터의 입장에서도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필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상당히 강한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극 중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브랑코 헨리라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과거에 묶여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도가 192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자동차도 나오고 그러는 시대였는데
카우보이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도 한번 보시고 또 피러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로즈와 조지의 얘기도 따로 신경을 쓰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줬었던 팝콘 지수를 줘보고 에피소드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씨, 팝콘 지수 몇 점 줬었죠? 네, 아까 3.0이었습니다. 저는 팝콘 지수 4점 만점에서 3.5 주겠습니다. 늘 점수가 후하시네요. 저는 이 작품은 진짜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였어서 그래서 점수를 더 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